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오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 비디오에서 머신 러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특징을 사용할 건지, 특징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성분들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또 분석을 해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 그 복잡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포함시킨 경우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이디어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바람직한 피처를 우리가 결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비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접근법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추천하는 접근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우선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즉 알고리즘을 그 완성도를 너무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만에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구현한 다음에 결국에 그 알고리즘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 즉 상호 검증 자료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봄으로써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알고리즘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앞에 비디오에서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과연 학습 자료, 즉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얻는 것이 또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특징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닐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앞에서 배운 그 러닝 커브, 학습 커브라는 것이 있었죠. 학습 커브를 통해서 바이어스 문제인지 베리언스 문제인지에 따라서 자료를 더 얻을지 아니면 더 많은 특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적절한 개선을 일단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그와 같은 판단이 쓴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류 분석을 좀 또 해봐야 됩니다. 에러 어널리시스. 알고리즘, 완성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적용했을 때 항상 오류 없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비율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오류를 발생시키는 자료들, 그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씩 수동으로 이거는 해야 돼요. 보통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훈련 자료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해야 될지 또는 더 많은 특징을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활용했던 그 자료에서의 일정 부분이 오류로 나타날 텐데 그것들의 예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오류를 발생시켰는지 그것의 어떤 체계적인 경향, 트렌드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왜 오류가 발생됐는지를 알아내면 그 오류를 저감시켜줄 또는 그 오류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 분석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류 분석의 과정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그 스팸 분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스팸 분류기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훈련한 뒤에 그 상호 검증을 위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그젬플을 한 500개 정도의 예로 우리가 준비된 그러한 예라고 보도록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즉 M subscript CV가 나타내는 기호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사용될 훈련 자료의 상호 검증 자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상호 검증 자료를 실험을 했더니 오류가 어느 정도 나타났냐면 그 100개 정도의 이메일은 제대로 분류가 안 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 100개 정도의 오류를 다 수동으로 하나씩 검토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곳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가능하겠죠. 일단 어떠한 유형의
이메일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스팸의 경우에는요, 유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분류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강의 노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약을 파는 그러한 그 스팸 메일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또는 리플리카, 요즘에 짝퉁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스팸 메일에서 주로 에러가 발생했는지, 또는 심지어는 많은 스팸 메일 중에 한 부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훔쳐내기 위해서 타이핑을 유도하는 그러한 또 스팸 메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지를 등등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오류가 발생됐는데, 파마시에 관련된 그 약품 판매와 관련된 그러한 이메일 유형에서 한 12개가 에러가 났다든지, 그리고 짝퉁 또는 가짜 상품을 파는 스팸 메일에서 한 4개 정도가 오류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스틸 패스워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악성 그 스팸에서 한 53개 정도의 그 오류가 나타나지, 그러면은 그 이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걸 다 집어넣으면은 아마 합이 지금 여기서 30, 50에다가 합이 100 정도를 나올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럼 100개의 그 오류 메일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오류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특정한 유형에서 잘 나타났다면 과연 그 유형 안에서의 어떠한 특징들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 53개의 잘못된 판단이 섰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판단이 의도된 철자 오기, 보통 그 타이핑 에러였죠. 이런 모기지나 아니면은 메디슨이나 이런 것에 숫자를 포함시켜서 쓴 그러한 특징들로부터 오류가 몇 개 나왔는지를 좀 카운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 라우팅 부분에서 라우팅돼 오는 그 루트를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 한 뭐 16개 정도라고 치고요. 그리고 그 펑츄에이션의 그 특징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못한 그러한 오류가 한 32개 정도다. 그럼 하필 30, 40에다가 53개가 맞겠네요. 그죠? 그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그 특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오류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흔치 않은 구두점을 피처에 포함시켜야지만 이 에러를 저감시키는 그러한 좀 더 나은 형태의 특징 벡터를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오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를 분석해서 더 나은 특징 또는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결정에 활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스팸 분류기 예로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봤던 100개의 잘못된 오류에서 카테고리별로 몇 개가 또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어떤 특징이 잘못된 것이 얼마만한 수치로 나타냈는지 숫자로 지금 중요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 또는 그냥 직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을 거라는 접근법을 사용하면 보통 결과로는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수치적으로 잘못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치 평가의 중요성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여기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즉, 과연 우리가 유사한 단어들을 서로 다른 단어로 평가해야 될지 아니면 같은 단어로 간주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인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지만 디스카운트와 디스카운츠와 디스카운티드와 디스카운팅, 즉
전미사 부분만이 변화가 됐을 때 그것을 다른 단어로 취급해서 그 특징 벡터를 만들어서 분류기를 훈련시키는 게 나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태밍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퍼터 스태머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주어진 단어들의 그 전미사들을 다 잘라서 전미사들의 구분을 없애주는 또는 그 반대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굳이 다시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면 그 스태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지치기잖아요. 즉 주어진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끝에 붙는 몇 개의 그 문자들이 차이가 날 때 같은 단어로 만들어주는 문자열 처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스태밍을 적용한 경우와 스태밍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또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거기에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좀 다른 단어 같지만 또는 같은 단어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universe라는 우주라는 단어와 대학이라는 university는 알고 보면은 앞에 있는 그 7개의 문자까지는 똑같은 그 문자 구성을 갖고 뒤에 마지막 부분만 조금 차이 나거든요.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이런 스태밍 그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얘네들을 같은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성을 조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앞에서 사실은 좀 설명됐던 많은 그 오류 분석, 과연 이것이 어떤 캐테고리에서 나타났는지 또는 어떠한 피처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은에 따라서 그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오류 분석들만 가지고서는 과연 그 우리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확실한 그 판단 방법은 이겁니다. 직접 시도를 해보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즉 의심이 돼서 그와 같은 예를 들면 스태밍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스태밍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다음에 실험을 한 결과와 스태밍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전에 결과를 그 수치적으로 반드시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즉 알고리즘을 스태밍을 사용한 그러한 데이터 훈련 자료와 스태밍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그 성능을 당연히 이때의 성능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 상호 검증 자료에 대한 검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훈련 자료에 대한 에러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훈련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상호 검증 자료에 대해서 또 다른 자료죠.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에러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태밍이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서로 다른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간주했을 때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 한 스팸 에러를 우리 봤더니 한 5% 정도의 에러가 발생하고 만약에 스태밍을 사용했더니 좀 나와서 에러가 좀 줄어서 3%의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스태밍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피처의 특성들을 또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에 있어서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단어로 간주하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켰을 때 실험을 또 해봤더니 역시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는 한 3.2% 정도의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은 굳이 이 3% 훨씬 더 낮은 에러를 나타내는 쓰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우리가 무시하고 새로운 특징이 들어갔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데는 실질적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 에러로서 그 특징을
포함시킬지 또는 포함시키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수치적인 평가 자료가 반드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